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2023년도 제2회 금정고시 4회 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금정고시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께는요, 정말로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정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에 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대체로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문제라고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표 해석이라든지 자료 해석 같은 그런 문제, 계산 문제도 없었고요. 특히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비중이 이번에도 많이 높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세워야 될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각 문제마다 출제된 그 단원 영역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를 보시다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 그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세요. 다음에서 강조하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하면 여러분들 4가지 떠올리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자, 그냥 제가 따로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질 좋은 정주 환경.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제적 안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도덕적 성찰과 실천, 그렇게 되겠고, 네 번째가 민주주의의 발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큰 틀부터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먼저 4가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금정고시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묻기보다는요, 큰 틀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남을 돕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정한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내적으로 성찰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통해 개인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 기업가 정신, 도덕적 실천, 낙후된 주거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와 관련되는 거다? 도덕적 실천과 관련되는 거다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기억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족, 사회 서비스를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게 뭐죠? 사회보장제도 내지는 사회복지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유형하면 사회보험, 공공부족,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내용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3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그냥 그 큰 틀의 개념을 물어봤다면 다음 시험에는 여러분들 각각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상당히 수월했고요. 자, 선거제도라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권력분립제도라는 것은 권력기관에다가 각각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 헌법 소원심판제도라는 것은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자신의 현재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거나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을 거친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헌법소원 심판제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라는 것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3번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가 기억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통치자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부터는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때는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치주의다라고 보죠. 그래서 법치주의의 목적은요,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법률에 근거한다라는 것. 그래서 법치주의.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으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권 침해, 준법 의식, 시민 불복종. 인권 침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준법 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따를 준자, 법자니까 법을 따르는 것,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시민 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시민 불복종. 요거는 여러분들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도 그것이 시정 안 될 때는 처벌을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관리의 원칙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 자산관리의 원칙 하면 세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수익성. 두 번째가 안정성. 세 번째가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유동성.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금융상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원금을 보전하는데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다. 즉 원금이 보장되느냐, 그런 것들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요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다르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정 불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변동하는데 그 문화 변동의 요인과 관련해서 내재적 요인이 있고요, 외재적 요인이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내재적 요인의 대표적인 것은 발명, 발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재적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접변 내지는 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변, 전파. 그래서 이 외재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직접 전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전파, 매개체를 통한 간접 전파, 그리고 전파에 이어서 그 전파된 것을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새롭게 만드는 자극 전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변동 요인 하면 발명과 발견. 발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역시 또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원래 존재했지만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한 참조만 하십시오. 발명과 발견이 있다고 문화가 꼭 변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발명과 발견이 그 사회적으로 수용이 될 때 문화는 변동한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이게 새로운 문자다라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화 변동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하면 발명과 발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 동화라는 것은 문화 변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변동의 결과, 기존에 있던 것에 새로운 것이 더해졌다. 그래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을 문화 병존 내지는 문화 공존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옴으로써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화 요소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와서 각각의 성질을 간직한 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문화 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 동화는 문화 변동의 결과의 하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 전파라는 것은 이렇게 외재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6번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 나오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즉 그 집단이라는 것은 신체적, 문화적, 뭐 인종이 될 수 있겠고 종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정치적, 권력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수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권력의 열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소수자들은 본인이 그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외부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대하기도 해야 되는데, 자, 우대할 때 다만 이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사회에서 항상 평등하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별 대우받는 거고요. 인종이라는 단일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성별에 의해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에 의해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종에 대해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백인이 주류인 국가에 대해서 뭐 유색 인종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A라는 종교가 주류적인 나라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 경우라면 그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 역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 소수자가 맞아요. 그래서 북한 이탈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기 만 해당한다, 이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 외 여성도 과거에는 사회적 소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4번,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존재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차별받고 있다. 이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사회적 소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 하면 3가지, 우리 노동상권이라고 하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뭐 이런 것들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에 단결체를 조직 운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단결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쉬웠던 게 선거권, 청구권, 환경권은 꼭 근로자에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우리 국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 보시면 시장 실패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큰 틀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겼을 때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시장 실패 유형에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독과점 시장. 독과점 시장을 다른 말로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외부 효과. 외부 효과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공공재 생산, 네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그 외에 공유 자원도 넣기도 합니다만은 공유 자원은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4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안전 경제, 이게 바로 독과점 시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보편율 약산, 이거는 관계가 없네요. 3번 외부 효과 발생, 공공재의 공급 부족. 그래서 우리 시장 실패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즉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다만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실패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보세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야, 우리 게 최고야. 너네들 거는 열등해. 그러니까 우리 거 받아들여.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문화 4대주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른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믿고
자기 문화를 오히려 낮게 평가한다. 즉 보니까 둘 다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문화 이해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 했어요. 절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주의라는 게 있고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절대주의라는 것은 문화를 갖다가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평가의 대상. 왜? 문화라는 것은 우열이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반면에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야.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야. 이해의 대상이고요. 문화는 우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주의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공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즉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뭐뭐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 이 공통점은 뭐다?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문화에도 우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시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문화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역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 3번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기준으로 우리 문화를 업신여기고 열등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각 문화가 해당 사회 맥락에서 갖는 고유한 의미를 존중한다. 이것은 문화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3번만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0번 보시면 다음 헌법 조항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 37조 2항. 여러분들 헌법 37조 2항은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 조문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7조 2항은 여러 헌법 조항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기본권 제한 조항이라고 하고요. 기본권을 요런 요건 하에서만 제한해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기본권을 그만큼 잘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러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훨씬 더 기본권을 잘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조 2항 보시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뭐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상의 한계. 즉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요런 목적 하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단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 침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률로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법률에 따라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한계로서 기본권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을 유명무실로 할 정도로, 형해할 정도로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 조항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기본권 제한 조항이자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대도시권 형성, 직업 분화 촉진, 윤리적 소비 실천. 자, 윤리적 소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요. 내가 사는 재화가 정당한 노동자의 어떤 몫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고려해서 만든 상품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 소비를 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금동고시 문제가 여러분들 이래요. 비슷한 것끼리 선지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혀 색다른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신문에서 이러네요. 세계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 못한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경제적 차이로 국가 간 기업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본도 많고 그리고 기술력도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유무역을 확대를 하다 보면 그 경쟁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기업들이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선진국은 더욱더 부강해지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점점 더 가난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빈부격차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제에서도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터넷 중독, 문화 다양성 보장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2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하면 국가가 되겠고요. 그 외 국제기구에는 국가만을, 정부만을 회원국으로 받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있고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라든지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주권 국가를 구성원으로 한다. 그리고 UN, WTO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고 예로서 국제연합과 세계무역기구를 들었으니까 이것은 정부 간 국제기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간 국제기구 하면 여러분들 4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정부 간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국제기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올림픽위원회라든지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비정부 국제기구지만 정부 간 국제기구는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제연합, U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가 있을 거고요. 세계무역기구, WTO가 있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자, IMF 이렇게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 우리 IMF 이렇게 4가지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즉 우리 개인이 가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국제연합, 유럽연합,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이 4가지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2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13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소외 계층에게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공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그 요즘 휴게소의 식당에 보면 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사용법을 몰라서 많이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격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생산을 많이 하면, 즉 생산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생산을 많이 하면 그만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단위 생산당 비용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경우에 그 빵 한 개를 만들 때 비용하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 빵 한 개를 만들 때의 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히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 빵 한 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이걸 우리 규모의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화의 획일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문화가 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문화의 획일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은 우선 우리 것만 챙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때로는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 전체 이익하고 배치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3번 문제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 보시면 건조 기후 지역의 전통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네요. 술록 유목. 자, 술록. 자, 여러분들 누구 생각해야 돼요? 산타클로스. 자, 이거는 우리 한대 지방이 되겠고요. 추운 곳입니다. 그 다음 고상식 가옥. 자, 가옥이 지표면에서 높이 떠 있네요. 그래서 밑에 벌레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옥을
고상식으로 지었다. 자, 이것은 열대기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아시스 농업. 건조기후는 비가 적게 오니까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붕이 평평한 흙벽돌집. 그래서 우리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과 집 사이의 간격도 좁고 흙벽돌집으로 그렇게 평평하게 지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면 지붕을 갖다가 이렇게 기울기를 경사를 급하게 할 건데 건조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붕도 평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요, 디귿 리얼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주로 여름철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시 발생한다. 집중호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제방 건설, 댐과 저수지 건설, 산림 조성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예보와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느낌 오시죠? 집중호우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홍수가 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가뭄, 지진, 화산은 여러분들 우리 장마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16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국가 내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도시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적 생활 양식과 도시 경관이 확대되는 현상, 그 영향으로 인공 건축물이 증가하고요. 지표면의 포장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개념을 딱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자, 우리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이 많이 드러나고, 그다음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뭐 담장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머지 요 개념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초 현상, 남성과 여성 그 비율 중에 남성이 더 비율이 높은 것을 우리가 남초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유리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회사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리 천장이다. 유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만 승진이 되고 그 이상으로는 승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유리 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리적 표시제 하면 여러분들 임금님표 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주 쌀이나 이천 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나주 배, 경산의 대추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 지역을 표시하는 것, 그게 바로 지리적 표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6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보시면 역시 용어를 물었네요. 인간이 만든 시설물에 의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뭐라고 한다? 당연히 이거 뭐죠? 생태 통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사람이 건너가기에는 애매한 작은 다리들이 위에 이렇게 설치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생태 통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위쪽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지하로 건설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통행에 이제 불편을 끼치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로 뛰어드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게 바로 생태 통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섬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우리 햇볕을 쭉 받았는데 그 열이 고층 빌딩과 아스팔트 등으로 인해서 반사가 됐는데, 자, 흙이라 이런 것들은 흡수를 하겠지만 이런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아스팔트는 반사를 하는데 높은 빌딩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도시 내부에 쌓여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열섬이라고 하고요. 외래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천이 여러 국가를 같이 지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하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사이클링. 자, 요건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요즘 이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 재활용을 넘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 페트병 같은 걸로요,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스카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제품을 에다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새로운 상품,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7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시면 힌두교 하면 여러분들 인도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이 힌두교는 다신교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것 그랬네요. 기억번 메카를 성지로 한다. 자, 여러분 메카, 메디나 성지로 하는 것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그래서 이것은 이슬람교다. 2번 인도의 주요 종교 맞고요. 무하마드를 유일신으로 믿는다. 이것도 역시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는 다신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 식용을 금기시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석유 자원 수출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것, 원유의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자, 우리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특히나 이게 중동 지역에 여러분 석유 매장량이 많고 석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원유 수출국끼리 하나의 단체를 결성했어요. 그게 뭐다?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오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브렉시트라는 것은 브리테인하고 엑시트 요걸 합친 거죠. 그래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것을 우리가 브렉시트라고 하고요. 공적 개발 원조 하면 우리도 예전에 여러분들 한국 전쟁 끝나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자금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라든지 개발도상 국가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이건 그냥 세계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고요. 20번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나라로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자, 다량의 원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지역에 대해서 자신의 영유권을 막 주장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같으면 중국에다가 그 동남아시아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극해는 아닐 거고요. 카스피해도 여러분들,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쪽 중동하고 러시아, 아르제르바이잔 같은 그런 쪽이니까 이것도 아닐 거고요. 쿠릴 열도 하면 여러분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요, 남중국해가 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권을 지도 A에서 D 중에 그런 것 그랬네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중남부 아프리카 일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에서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 알면은 여러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겠네요. 열대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한다. 토속 종교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민이 많다.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이라는 것은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중남부 아프리카 일대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네요. 다음 22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미,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 지정 조건 보니까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인 영어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도시가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여서 녹지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 각박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시라 하더라도 천천히 우리 발전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 녹지 공간도 많이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여유를 좀 갖게 하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슬로우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로우시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 혹시 슬로우시티 같은 거 잘 몰랐다라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소구하면 여러분들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진국의 자본과 저개발 국가의 노동력이 결합한 대규모 농장을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했고요. 환경 파시즘,
자, 파시점이라는 것은 우월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최우선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 파시점 이것도 아니고요. 차티스트 운동하면 우리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선거권 달라라고 했던 참정권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자,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위에 보면 여러분들 그 문제에 해당되는 파트,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조금 내가 이 부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해당되는 부분, 그 파트를 여러분들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 아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23번 보시면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고령화. 우리도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또 우리 지금은 고령화가 많이 진척이 됐죠. 그런데 이 고령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좀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고령화 문제도 꽤 심각해요.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기억번 의무 투표제 시행. 자, 여러분들 의무 투표제라는 것은 투표를 강제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의사로 존중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면 선거 그 투표율이 낮은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령화에 대한 대책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 확충, 당연히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인연금 제도도 확대를 하면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비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하 제한 정책 시행. 자, 여러분들, 우린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인데 산하 제한이라는 해서 아이를 일정 수 이상을 낳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2명, 1명 이런 식으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출산율이 높아서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할 때 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은요,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고요. 24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여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역 방식. 그래서 선진국에 자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그 개발도상국이나 뭐 후진국의 그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공정무역이 되겠죠. 공정무역. 1번 과점. 과점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를 우리가 과점이라고 합니다. 자, 과점 같은 경우는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독점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 그러다 보니 이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거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방식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소위 말해서 어느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거점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24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공정무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아프리카 같은데 커피 농장 같은 거 그런 것들 커피를 갖다가 수입할 때 그 가격을 제대로 매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커피 생산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주고 할당 범위 내에서 여분,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해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니네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면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라. 그리고 너네들의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만 온실가스 배출해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제한을 일단 먼저 허용량을 정해주고 부족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 허가를 갖다가 이만큼 받았는데 요것밖에 배출을 안 해서 그럼 요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있는 부분을 다른 쪽에다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니까 스스로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이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하고 개념의 그 글자를 한번 잘 보시면 이 문제가 이런 걸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이런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여러분들 쿠팡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는 걸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빈병 보증금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빈병을 돌려주면, 보증금이라는 게 임시로 맡아놨다가 다시 돌려주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빈병을 돌려주면 내가 맡겨놨던 보증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3년도 2차 고졸 금종고시 4위 과목에 대한 그 기출문제 풀이를 다 했고요.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지문도 짧고 그리고 개념을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학습 방향을 잘 세운 다음에 꾸준하게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